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늘 참아왔던 통증이었지만 요즘 들어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계단은 아예 오르기가 겁이 났지요.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관절이 거의 다 닳아버렸습니다. 양측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해요. 본인 부담금으로는 약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금액이 제게는 집 한 채처럼 크게 느껴졌거든요. 의사는 덧붙였어요. 더 미루시면 걷는 게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통증도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 말이 심장을 내려치듯 울렸습니다. 무릎은 제 발걸음이자 제 생활인데 앞으로 걷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했지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댈 곳은 아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라. 무릎이 더는 버티질 못한대. 비용이 1,200만 원쯤 된다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 입에서 그런 부탁이 나온 것도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엄마, 저희도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허덕여요. 솔직히 여유가 전혀 없어요. 1,000만 원 넘는 돈은 엄두도 못 내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잠깐이라도 방법을 찾아볼게요라는 위로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건강인데라는 기대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무슨 말인가 하는 게 들렸는데 아들은 짧게 말을 끊고 전화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뚝 끊긴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받지 못한 위로와 단호한 거절이 남긴 허전함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의사의 경고, 그리고 자식의 싸늘한 말. 그날 밤은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어도 통증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기대던 건 대체 뭐였을까? 자식에게조차 손 내밀 수 없다면 내 남은 길은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는데 평소 아는 이웃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보다 한참은 어린 사람이었는데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살갑게 말을 붙이는 그였지요. 어머니, 며느님 요즘 아주 잘 지내시나 봐요. 제가 SNS에서 봤는데 호텔에서 파티도 하시고 명품 가방도 새로 사신 것 같던데요. 참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며느리가요? 저는 며칠 전만 해도 아들한테서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소리를 들은 참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자꾸 뒤틀렸습니다. 이웃은 휴대전화를 제게 내밀며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는 낯설지 않은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케이크와 샴페인, 반짝이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지요. 사진 속 배경은 분명히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며느님 친구들이 다 축하 댓글 달았더라고요. 케이크도 예쁘고 선물도 잔뜩 받고. 어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이웃은 순수한 부러움에 말한 것이었겠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사진을 흘끗 보고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젊으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1,200만 원 수술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갑던 목소리,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웃으며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통제를 다 써서 약국에 들렀는데 계산대 위에 놓인 진통제 값이 5,000원이었어요.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날따라 5천 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약국 불빛이 괜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약을 사들고 나왔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그 장면이 겹쳐졌거든요. 약국에서 5천 원 앞에서 망설이는 제 모습과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며느리의 모습이요. 수술비 없다던 그 손이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호텔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을 들고 웃던 며느리, 손목에 걸린 반짝이는 명품 가방, 그 옆에 케이크와 꽃다발. 이웃은 아무렇지 않게 부러움 섞인 말투로 자랑했지만 저한테는 그 장면이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던 목소리와 즐겁게 웃는 모습이 한데 뒤엉켜 밤새도록 잠을 설쳤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정을 들으면 명품백도 사는데 수술비 조금이라도 보태주기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지만 곧 며느리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라. 수술비가 너무 커서 내가 전부는 감당을 못하겠구나. 혹시라도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어서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요. 그냥 약 드시고 버티세요. 큰돈 쓰실 필요 없잖아요. 말끝마다 웃음기가 묻어나는 그 말투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제 본 사진 속 그 가방, 그 파티, 그 웃음이 겹쳐지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제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그 정도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요즘은 노인분들도 대출 잘 나온대요. 저희는 지금 도저히 여유가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자도 밀려서 힘들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내 몸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행 대출을 먼저 꺼내다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 애들은 처음부터 도울 마음이 없었던 거구나.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끊자.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을 파고드는 서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본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호텔 불빛 속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와 약국 불빛 아래 5천 원 앞에서 망설이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는 더는 기댈 곳이 없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익숙해진 분식집 풍경, 튀김 냄새가 기름에 번지고 어묵 국물이 팔팔 끓어오르는 그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아침 장사가 한창일 때 건물주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직접 찾아왔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사장님,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장사 준비로 손에 묻은 가루를 털며 대답했지요. 예, 말씀하세요. 건물주는 종이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장구역이 전면 철거에 들어갑니다. 재개발 지정이 확정돼서요. 지금 쓰시던 점포는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국자 들던 손을 멈추고 그 사람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네? 철거라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버텨왔는데 이제는 문 닫으라는 말씀이세요? 건물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영업 보상금과 권리금 보상은 나갈 겁니다.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합치면 꽤 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한다는 건 평생을 걸어온 제 터전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권리금과 보상 얘기를 듣는 순간 얼핏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스쳐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건물주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산정은 들어가야 하지만 권리금이랑 영업 보상까지 합치면 대략 1억 정도 될 겁니다. 오랫동안 운영하셨으니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억이라니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돈이었거든요. 무릎 수술비로는 충분히 쓰고도 남는 돈,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흘린 땀과 눈물, 손님들과의 추억, 이 냄새와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장사는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붓는데도 어묵꼬치를 집어주는데도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몇 해를 버텨왔는데 이제 정말 끝이 오는구나. 손님들이 사장님 맛있어요. 웃으며 말을 건네도 웃는 얼굴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늙어가던 이웃 점포 사장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철거 후 보상금으로 자식 집에 얹혀 살 거라 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겠다고 했지요. 그들처럼 저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자니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평생 장사에 모은 돈은 늘 생활비로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목돈을 잡을 기회가 제 앞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이 주는 무게만큼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도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틀에 손을 대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가게를 접는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눈을 감고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일터를 잃는 슬픔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뒤엉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이제 곧 열릴 거라는 걸요. 철거 소식을 들은 뒤 저는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수술비, 입원과 재활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불어날 돈이 제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통장을 열어봐도 잔고는 초라했고 매달 빠져나가는 약값만으로도 숨이 차는데 수술비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약국에서 5천 원을 아까워하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버텨야 한단 말인가. 밤마다 누워 천장을 보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시장 이웃에게 잠깐이라도 빌릴까, 친정 쪽 먼 친척에게 손을 내밀까, 아니면 은행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하지만 모두 허망한 상상처럼 흩어졌습니다. 결국 손을 벌릴 수 있는 데라고는 이미 냉정한 답을 내린 아들네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보상금이 꽤 된다던데. 권리금까지 챙기면 억대는 나온다더라. 점심 무렵이면 상인들 모여 앉아 그 얘기로 떠들어댔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새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누군가는 보상금으로 빚을 갚겠다며 웃어 보였지요. 저는 그 말들이 귓가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내 평생 일터가 사라지는 게 눈물 나면서도 그 보상금이란 게 혹시나 내 앞길을 다시 열어줄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은 참 빠른 법이었습니다. 시장에 퍼진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 날 아들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반찬도 좀 해다 드리고 같이 밥 먹어요. 늘 바쁘다며 얼굴 비추지도 않던 녀석이 먼저 오겠다고 하니 의아했지만 저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 부부가 밝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다 하길래 제가 몇 가지 해왔어요. 드셔보세요. 아들도 곧장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병원은 요즘 잘 다니세요? 무릎 많이 불편하시다던데 제가 시간 내서 같이 가드릴까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속을 이해해주나 싶은 생각이 스치려는 찰나 진짜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저녁상을 함께 나누던 중 며느리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장 재개발 보상금이 꽤 나온다던데 사실이에요? 상인의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엄마도 가게 오래 하셨으니까 권리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라던데. 그 돈이면 수술비도 해결되고 앞으로 생활도 여유롭겠네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굴던 얼굴에 감춰져 있던 속내가 고스란히 보였지요. 그들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제 무릎 때문이 아니라 제 가게와 보상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보상금이 나온다더라. 그게 다 내가 피땀 흘린 세월 값인데 너희 눈에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지. 아들 부부는 잠시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서로를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실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으니까요. 겉으론 차갑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은 없구나. 앞으로의 길은 내 손으로 열어야 한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서글프면서도 묘하게 단단해져 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부부는 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어머니, 병원은 언제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겉으론 다정하게 들렸지만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어색한 기운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관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이미 짐작이 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 부부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과일이며 반찬거리를 잔뜩 들고 와서는 마치 오랜만에 효자효부 노릇이라도 하는 듯 활짝 웃더군요. 어머니, 드시기 편하게 제가 좀 해왔어요. 요즘 입맛 없으시다면서요. 엄마, 힘든 일 있으면 말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들이 하나같이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껍데기뿐인 소리로 들렸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운을 뗐지요. 엄마, 시장 철거 얘기 들으셨죠? 이런 일은 혼자 처리하시기엔 서류도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다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냥 위임장만 써주시면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 며느리도 곧장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사기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다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괜히 잘못하시면 손해만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저희 이름으로 진행하시면 제일 안전해요. 인감증명서랑 도장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걱정해주는 말투로 포장했지만 결국 원하는 건 제 손에 있는 권한과 도장이었지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그 둘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기대와 욕심으로 번뜩였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고맙긴 한데 그건 내가 직접 할 거다. 아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도와주겠다는데.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지요. 어머니가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해드리려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야. 믿어도 내일은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다.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내 몫이지. 도장이나 인감을 남 손에 맡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에 억지 웃음이 번졌고 눈빛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일 봉지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냄새가 괜히 속을 쓰리게 만들더군요. 결국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올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 한쪽이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해야지. 힘들어도 내 손으로 지켜야지. 저 아이들 손에 도장 건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 다짐이 무릎 통증보다 더 강하게 제 몸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제가 위임장을 단호하게 거절한 뒤라 그런지 아들 부부가 눈치를 보는 듯 한동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흔들릴 생각은 없었지요. 이제는 뭐라 해도 내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도장은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아들 부부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표정에는 이미 화가 잔뜩 서려 있었고 목소리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다간 큰일 나요. 아들이 제 앞에 다가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혼자서 처리한다고 고집만 부리시면 보상금 제대로 못 받아요. 결국 손해만 본다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잘못되면 그건 내 몫이야. 손해보더라도 내 손으로 챙길 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뜻만은 분명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저희가 같이 해드린다는데 왜 자꾸 막으세요? 혼자 하시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눈빛 속에는 걱정보다는 조급함이 가득했지요. 마치 일이 늦어지는 게 자기들 손해라도 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누구한테 속아도 그건 내 책임이야. 그래도 내 도장을 내 손에서 놓고 싶진 않다. 아들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만 피우세요? 보상금이 억 단위라는데 그걸 혼자 챙기겠다고요? 잘못하면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고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힘들다 해도 그건 내 몫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손으로 챙길 거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욕심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다 어머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못 믿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다 해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도장 하나, 인감 하나까지 남 손에 맡기고 싶진 않다. 말이 오갈수록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소파에 털썩 앉으며 씩씩댔습니다. 엄마, 이러다 손해보시면 결국 우리 탓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또 우리한테 의지하시겠죠. 그 말에 제 속이 확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손해보더라도 절대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할 테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때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고집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네. 이래서 어른들 혼자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 목소리는 창문 너머로 흘러나갔고 마침 지나가던 이웃들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도 분명 다 들렸을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오히려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길 게 없구나. 다 드러나 버렸네. 포장하고 감추던 게 무너져 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씩씩대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가슴은 쿵쿵 뛰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뒤섞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아들 부부가 소리만 잔뜩 지르고 돌아간 뒤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며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영수증, 오래전에 썼던 계약서, 손때 묻은 통장 내역들. 낡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제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걸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끝까지 내 손으로 해야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도장을 꼭 쥐고 서류에 눌러 찍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 가서 소개기를 털어놓으니 회장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요즘 건물주들이 상인들 몰래 뒷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힘을 모아야죠.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리더군요. 상인회 덕분에 변호사도 소개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법무사무소라는 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가게에서 떡볶이 국물만 줬던 제가 이런 데 와서 서류 얘기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제 얘기를 차분히 듣던 변호사가 확신을 주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권리금이랑 영업 보상은 정당하게 받아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증빙을 잘 챙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더 바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마다 서류를 펼쳐놓고는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들여다봤지요. 손은 덜덜 떨렸고 눈은 침침했지만 오히려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장 하나, 인감 하나까지 절대로 남 손에 못 맡긴다. 이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지. 협상 자리에 나가니 건물주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랜 세월 장사하셨으니 보상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기대하신 만큼은 어렵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에 꿍꿍이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엔 더 기가 막힌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건물주와 따로 연락하며 마치 자기들이 대신 협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든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내 무릎보다 돈이 먼저구나.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서러움이 몰려왔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저 애들이 내 도장을 몰래 쓰려 하면 어쩌죠? 변호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챙기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증거예요. 정식 협의는 본인 확인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절대 뺏기실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역시 잘했다. 위임장 안 준 게 천만다행이다.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결과는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권리금도 영업 보상도 정당하게 인정받았고 건물주와 아들 부부가 꾸미던 뒷거래는 물거품이 되었지요. 하지만 제게 더 급한 건 무릎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더 미루다간 걸음을 못 걷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상인회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일부 이주 정착금을 먼저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사정이 급하시니 선지급 처리 가능할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로 쓰라고 선지급된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순간의 안도감은 뭐라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보상금은 가게를 완전히 비우고 철거가 진행될 때 지급받기로 확정됐습니다. 계약서에 제 도장이 선명히 남아있는 걸 보며 제 손으로 지켜낸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서 바람을 맞으니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평생 버틴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는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날 제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잔뜩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며 가운을 입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진 순간도 드물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순자 어머님,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동안 참아온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취제가 들어오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다시 두 발로 걸어나가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눈을 떴을 땐 회복실이었어요. 머리맡 시계가 희미하게 돌아가고 다리에는 묵직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그 말에 가슴이 풀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록 짧은 걸음이었지만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된다. 아직 걸을 수 있다. 아들 부부는 형식적으로 안부 전화를 한두 번 했을 뿐 병문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전화를 걸어 엄마 많이 힘들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나면 가볼게.
하고는 연락이 없었지요. 그 소리에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크게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야 하는 거구나.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옆에서 재활치료사가 말했지요. 어머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만큼 걸으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피곤했던 몸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실 복도를 혼자 도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발바닥이 땅을 밟는 감각이 이렇게 고마운 줄은 처음 알았어요. 창문 너머 햇살이 쏟아지던 복도 끝에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이제는 내 두 발로 내 길을 걸어야지. 수술대 위엔 저 혼자였지만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희망만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회복되고 재활도 어느 정도 끝나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셔터 앞에 서니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30년 넘게 제 삶을 붙잡아준 자리였으니까요. 철컥 셔터를 올리자 묵은 먼지가 흩날리며 햇빛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 하나에도 가슴이 저릿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철판은 아직 제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국자, 집게, 오래된 앞치마까지. 모든 게 제 청춘이자 제 생계였지요. 닦아내려다 손이 멈추고 한참을 바라만 보게 되더군요.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맞은편 야채가게 상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하신다고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네. 덕분에 오래 버텼지. 그는 봄동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묵국 끓일 때 넣어 드세요. 그 작은 정성이 괜히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지요. 소식이 퍼졌는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떡볶이 덕에 애들 키웠어요. 다른 데 가면 이런 맛 못 나요.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자꾸 솟구쳤습니다. 그분들 손을 잡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 상인들도 하나둘 들어와 집기 정리를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묻고 누군가는 오래된 의자를 밖으로 내놨지요. 어머니, 이젠 쉬셔야죠. 이제는 몸부터 챙기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청춘이 여기 다 묻혀 있는데 이제 보내야지. 점심 무렵 마지막으로 어묵국을 한 솥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골목 가득 익숙한 향이 퍼졌어요. 단골 몇 명이 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맛 보여주세요. 저는 국물을 떠주며 애써 웃었지만 손끝이 자꾸 떨려 컵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 작은 실수조차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후가 되자 가게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철판은 반짝이도록 닦였고 계산대 위엔 먼지만 남았지요. 벽에는 기름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제 세월 같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 불을 껐습니다. 골목이 순간 어둑해지더군요. 그 어둠 속에서 제 심장도 덩달아 내려앉는 듯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닫는구나.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셔터를 내리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제 청춘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옆에서 상인들이 말했지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말 한마디 꺼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저 눈빛으로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게 마지막 날. 펜을 놓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 손때 묻은 가게 문을 닫는 건 내 청춘을 접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온 거였지요. 가게를 정리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 가게가 비워졌고 간판마다 이전 준비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저도 매일같이 집과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보상금 지급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으니 손끝이 괜히 차가워졌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통장을 건네주었지요. 확인해 보세요,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에 찍힌 숫자 1억. 1억 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또렷하게 박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꽉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통장을 품에 꼭 껴안고 버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햇빛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다 저와는 멀리 있던 것 같았는데 그날은 유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눈가가 다시 젖었지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괜히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랑 같이 굴리면 이익이 클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다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차를 내려주며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 너희 말도 알겠다. 근데 말이야, 내 돈은 내가 챙길 거다. 내 손으로 벌어온 거고 내 손으로 지켜야 하니까.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챙기고 싶다는 거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펼쳐보며 손끝으로 숫자를 한 줄씩 짚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그토록 두려웠던 돈 문제가 이제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눌러앉았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보상금이 들어온 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내 삶이 안정될까? 무턱대고 집에 다 쏟아붓는 건 두려웠습니다.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나이 들어서 생활비도 꾸려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상금과 적금을 합쳐 작은 빌라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은 엄두도 못 냈지만 지방 소도시라면 가능했지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된 소형 빌라,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와 혹시 모를 치료비로 따로 나눠두었습니다. 그중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노인 수술비 지원 단체에 보냈습니다. 저 같은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했어요. 이사날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그래도 가까이 계셔야 저희도 챙길 수 있잖아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멀리 가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트럭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골목을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새 집에 도착해 창문을 활짝 열자 환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가슴속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단골 손님이 선물해준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촉촉히 젖은 흙냄새가 퍼지자 정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았지요. 그들은 제 아픔을 외면했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이 제 삶을 흔들었지만 끝내 지켜야 했던 건 제 존엄이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